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들 잘 쉬셨죠? 보강을 별도로 하기가 좀 제한이 돼서 유튜브 강의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5장이죠? 5장 군사 전략사상, 손자와 크라우제비치의 전략사상을 논의하기 전에 크라우제비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먼저 크라우제비치는 누구인가? 전쟁론은 어떤 책인가? 전쟁론은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루이센의 군인이죠. 독일 앞에 군사학자이고 전쟁론을 저술했습니다. 서양 최초 군사사상가이자 철학가죠. 그래서 1780년 태어나갖고 1831년 그러니까 약 51세 정도 살았네요. 근데 이제 12살에 군에 입문을 했고 13세에 마인츠에서 최초 전투 경험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세에 소위가 되네요. 그다음에 이후 수비대에서 5년 근무를 하다가 21세에 전쟁학교, 베를린 전쟁학교 입학해서 평생 스승이자 교장인 샤론 호스트하고 이제 만나게 된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크라우제위츠는 1804년 베를린 전쟁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황태자 아우구스트의 부관이 되고 바로 이제 다음 해에 전략전술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제 기존 전략을 비판하는 그런 논문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러게요. 통상 우리 깜빵에 가면 깜빵이가 책들 많이 보잖아요. 아마 그런 얘기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1807년 복귀해서 샤론 호스트하고 프로이센의 군 개혁을 주도를 하면서 이제 평민장교를 임명하고 독일 참모제도 임명하는 등 독일 참모제도의 어떤 근간을 이제 근간이 된 개혁을 주도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1809년 당시 이제 참모장교로 임명이 되고 다음 해에 이제 소령으로 진급해서 황태자에게 전쟁학을 가르쳤다고 그러네요. 1812년에는 러시아 내군에 이제 복무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강제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에 복무하게 되는 나중에 이제 복귀할 때 조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프루이센군하고 러시아군하고 협정 체결에 의해서 이제 복귀는 하게 되지만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다음에 1813년 다국적군 참모장이 되었다가 15년 상군단 참모장으로서 워털루 전투에도 참가하고 그다음에 1818년 소장으로 진급했다가 1820년에서 30년 베를린 전쟁학교 학교장이 되면서 이제 전쟁론을 집필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콜레라로 51세에 사망을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참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이 전쟁론은 부인이 출간했어요. 그는 하여튼 상당히 많은 양의 독서를 했고, 아주 깊은 사색을 했고, 39년간 군 생활을 했으며, 7번 전투에 참전한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총 이 책은 3부 8편 125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시중에 나온 것들이 책이 3권으로 이렇게 묶여져 나와 있어요. 이 책은 또 이제 철학서 겸 논리학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어렵습니다. 논리적이고 변증법적으로. 이래서 저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 아주 접근 방법이 어렵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정치학자들이 꼭 보는 정치학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은 정치의 한 도구다. 아주 유명한 말로 하죠.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 군사학 책으로서는 전쟁의 어떤 본질 및 요소를 규명하고 있다. 그래서 전략과 전술의 어떤 정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지고요. 그다음에 이 책을 배경하게 된, 저술을 하게 된 그 배경은 이제 나폴레옹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나폴레옹이 짓밟은 프로이센 조국에 대한 애국심의 발로로, 그리고 전쟁에 대한 학문적 열정과 철학적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저술했다. 이렇게 이제 봐지기도 하죠. 물론 나폴레옹이 전 유럽 대륙을 다 공략을 하면서 나폴레옹 발밑에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을 배경이라고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크라우제위츠가 본 전쟁의 본질은 양자 간의 어떤 결투다. 그다음에 이제 전쟁은 자신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적에게 강요하는 폭력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했고, 물리적 폭력은 전쟁의 어떤 한 수단이다. 그러면 적에게 우리 의지를 강요하는 것이 전쟁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책에서 언급하고 있죠. 이 정치의 관계에서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연속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전쟁의 가치는 정치에 의해서 결정되며 정치는 전쟁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정치와 전쟁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 전쟁 이론의 어떤 여건을 보면은 국민들의 어떤 분노와 폭력성, 그다음에 이제 군부와 군사론 간의 어떤 확률 게임, 정보의 관계는 어떤 이성적인 이런 어떤 여건이 형성이 되어야만이 이제 된다고 이렇게 봤죠. 전략과 전술의 관계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술이라는 것은 크라우제위치는 전투력 운영에 관한 지침, 가르침, 택티스. 전략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는 전투 운영에 관한 지도,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가하고 야전사령관이 전쟁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정치가하고 야전사령관이 동일일 한 사람일 때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최선의 전략은 충분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특히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충분한 전투력을 보유해서 적을 경멸하는 것, 이렇게 지금 봤어요. 근데 방어와 공격 간의 상호관계, 잘 아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많이 방어가 강하냐 공격이 강하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방어와 공격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서로 다른 강도를 지닌 싸움의 형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방어가 강하다. 그것은 왜 언제 방어 이후에 공세로 전환해서 아주 번뜩이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적을 경멸할 때, 공세로 전환했을 때 방어가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선 작전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내선 작전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우리 지역 안에서 하게 되면은 인테리어 라인, 내 안에서 하게 되면 나에 대한 병력, 물자, 장비 모든 것이 그 자기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고 보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산 다부동 포항으로 낙동강전선이 쫙 축소가 됐을 때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낙동강전선이 축소가 되면 물론 뭐 이렇게 되니까 뒤에서 이제 병력이라는 보급이 뭐 혼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전선이 짧으니까 또 아군 지역에 있으니까 그대로 내선 작전의 이점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병력을 전환하고 군수품을 보급하고 또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내선 작전의 이점을 충분히 살린 것이 바로 뭐 이런 것이다라고 볼 때 크라우제비치는 내선 작전을 중시했다. 크라우제비치가 끼친 영향은 크게 보면 이제 결전사상입니다. 전체 주요 목표는 적부대 경멸이에요. 야전군수 섬멸해야 되는 거야. 전투는 모든 전쟁의 주요 수단이야. 그러니까 적을 섬멸함으로써 이제 끝나는 거지 뭐 다른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직접 교전을 강조하는 유혈 전투, 절대 전쟁이 어떤 절대 전쟁 광신자라고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다한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리데라 같은 경우도 크라우제비치를 전쟁 광이다 뭐 이렇게 뭐 표현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끼친 영향에 이제서 보면은 전체 과정의 어떤 확장과 증대 이렇게 보는데, 총력 저항 전쟁, 그다음에 스페인 게릴라 전쟁, 티롤의 인민 전쟁, 그다음에 러시아 원정 때 이제 러시아군 유격대 이런 거라든가 독일의 무장 봉기 뭐 이런 것들 볼 때 이제 이 새로운 전쟁 양상에도 크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은 영향을 끼쳤으며, 실제 전쟁론 탐독자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레닌이나 모택동, 호치민, 뭐 체게바라 뭐 이런 전쟁론을 탐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역으로 또 서양의 리데라트나 이런 애들은 또 손자나 병법을 또 뭐 탐독을 했다고도 하죠. 참 아이러니한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 뭐 이렇게 요런 정도로 지금 크라우제비츠를 살펴보고, 다음은 이제 크라우제비츠와 손자를 비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